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트럼프 관세 폭탄과 또 2차 폭탄으로 환율도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드디어 고위급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미국 달러는 물론이고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또 한국 원화, 대만의 NT 달러 등이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가 하면 천방지축으로 지금 롤러스케이트 장세를 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환율이 왜 이렇게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요동을 치느냐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은 프라자 합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라자 합의를 모르면 요즘 트럼프 관세 폭탄 시대에 새로운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밥 먹으면서도 프라자 합의, 주식 투자하면서도 프라자 합의, 술 좌석에서도 프라자 합의 얘기를 합니다. 이 고노무 프라자 합의가 무엇이간데, 자, 이 대목은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환율, 관세 폭탄, 또 국채 문제, 지금 세계 경제에 당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뚫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프라자 협의가 체결될 당시 1985년 9월 22일입니다. 당시 저는 매일경제신문의 국제부 기자로 있었습니다. 이 프라자 협상을 취재하러 뉴욕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요. 사실 프라자 협상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왜 충격을 받았느냐, 미국의 파장이 너무 크고 환율이라는 게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구나 해서 사실 1985년에 프라자 협상을 지켜보면서 프라자 합의가 도출되는 것을 보고 또 그 파장을 보고, 아하,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국제 금융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도 잘 못했고요. 또 학점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이 크게 좋지 않아요. 당시에 제가 고대 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학내, 학보사, 신문 기자 생활을 겸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받아서 미국 가기도 쉽지가 않았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정말 미국 유학길을 뚫었는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야 이제 90년대에 가서야 미국 유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1985년 프라자 협상은 제 기자생활, 초년병 기자생활에 저한테 엄청난 임팩을 줬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절실히, 특히 힘의 파워, 세계 경제가요, 공평하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힘 가진 사람들이 흔드는 대로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프라자 합의, 또 프라자 협상 얘기가 나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관세 폭탄 정책이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넘어가면 환율 폭탄이 나올 거고, 그 환율 폭탄은 1985년에 프라자 합의와 매우 유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그 과거 약 40년 전이죠. 40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때 좀 더 깊이 공부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어쨌든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고요.
과거에서 교훈을 잘 얻는 사람이 결국 미래 역사의 승자가 된다.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프라자 합의 좀 중점적으로 뚫어보죠. 자, 프라자 합의는 프라자 호텔에서 한 합의를 얘기합니다. 프라자 호텔 뉴욕에 있는 호텔입니다. 뉴욕주 뉴욕 맨하탄, 사실상 뉴욕 특별구죠. 주소는 뉴욕 두 번을 쓰는데요. 뉴욕 맨하탄의 한복판에 센트럴 파크,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순 서울시장 때 바로 이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본을 따서 여의도 중앙공원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어요. 뭐 어찌되었든 센트럴 파크는 정말 많은 사람들, 그 세계의 명사들, 뉴욕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잠시 뉴욕을 들른 사람도 산책하면서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광대한 공원입니다. 이게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북쪽으로 가면 할렘가가 있는 업타운으로 올라가고, 남쪽으로 가면 이제 월스트리트도 있고 번화가가 있는 다운타운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센트럴 파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다운타운, 월스트리트도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 플라자 호텔이 있습니다. 이 플라자 호텔이 왜 입구에 있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한강 숲세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숲이나 한강에 딱 붙어 있으면 땅값도 비싸고 또 실제로 그 주변 사람들이 즐기고 또 문화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욕에서 가장 고급진 땅이고 호텔도 굉장히 비싼 호텔이에요. 이 플라자 호텔에 묵었던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웬만한 대통령 또 연예인들, 지금도 플라자 호텔에 가면요, 옥상 방에는 펜트하우스 같은 데 가면 후보 대통령이 묵었던데 또는 어떤 비틀즈가 묵었던데 해서 명사들의 족적이 지금도 역사적 기념품으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자, 이 호텔에 미국이 전 세계 재무장관들을 부른 겁니다. 당시에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었고요.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부터 4번을 연임하고 1985년에 이제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갔거든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임기에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2기와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이 좀 비슷해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 플라자 호텔로 전 세계 재무장관들을 모았느냐? 말이 전 세계지 딱 똘똘한 5명만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초대받을 이유도 없었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해서 이른바 이게 G5 5개국이에요. 지금은 G20란 세계 20개국 정상회의를 하지만 이게 최초의 뿌리는 G5였거든요. 똘똘한 5나라끼리 뭉쳐서 결정을 하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사고가 국제 경제계에는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뭐 했느냐? 우선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전 세계 5개국, 미국 포함해서 5개 재무장관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다. 미국은 그 바람에 적자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될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지 않냐? 그러면 미국은 계속 적자가 되고 결국 미국이 망한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된 것은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국제적으로 희생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는 입장에서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당신네 나라 통화를 좀 강세, 스트롱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평가 절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달러는 가만히 있더라도요.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인
일본, 독일 등이 평가 절상을 하면 독일이나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 들어오는 게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자, 이것을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며칠 동안은 버티니까 당시 레이건 정부에서 그렇게 합의해주지 못한다면 독일 마르크와 일본 엔화에 평가 절상 합의를 해주지 못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때도 관세 폭탄입니다. 전전긍긍 끝에 미국과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은 사실 뭐 강대국이니까 옆에 자리는 했지만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흑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덜러리 게스트에 불과했고요. 핵심이 일본, 1등 일본. 당시 미국의 무역자는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발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이 두 나라로 하여금 대대적인 평가 절상을 하도록 강제했고, 이것을 독일과 이 일본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평가 절상을 하느냐? 자, 돈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원래는 경상수지, 흑자, 적자가 되면 경상수지의 그 결과로서 달러 공급량이 전 세계에 불균형하게 생기면서 각 통화 간 우열이 바뀌는 게 이게 경제학의 기본 이치인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미국이 무역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극약 처방, 극단적인 처방을 쓴 거죠. 중앙은행들이 5개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개입해서 엔화를 마구 사재끼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마르크화를 계속 사재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르크화를 사재끼면 그 결과로 마르크화와 독일 엔화가 시장의 공급 물량이 줄어버려가지고 희소 가치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평가 절상이 됩니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상당 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이 모델을 또 한 번 실현하자. 이게 트럼프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는 플라자 합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미란, 이 스티브 미란 박사가 그 유명한 미란 보고서에서 환율 폭탄을 터뜨려 놓고 그 다음은 수정하겠습니다. 관세 폭탄을 먼저 터뜨려 놓고 그 관세 폭탄을 미끼로 관세 폭탄을 깎아주는 미끼로 무역 흑자국의 환율을 대폭 평가 절상시킬 것이다. 시켜서 무역 수지 균형을 잡자. 요게 이제 미란 보고서의 3단계 전략 중에 2단계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 때문에 막 싸우다가 스위스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 고위급 회담은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플라자 합의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나온 겁니다. 구체적인 액션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금융시장이 선제적으로 선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플라자 합의가 나온다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통화가 대폭 평가 절상될 테니까 외환시장에서 그 나라 통화를 집중적으로 사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1차 발작 증세를 보인 게 대만 달러예요. 대만이 무역 흑자가 많고 특히 대만이 그동안에 환해지라는 걸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NT 달러라고 하는 대만 통화가 변동성이 거의 없는 통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금융기관들이 달러로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러 약세가 오고 대만 통화는 강세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조바심 속에서 대만의 금융기관, 특히 보험사들이 한꺼번에 달러를 팔고 대만 NT 달러를 집중적으로 구매한 겁니다. 그 바람에 NT 달러, 대만 NT 통화 가치가 급등, 대만 NT 달러의 환율은 급락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대만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한 나라 통화, 자기 나라 통화지만 한쪽에만 몰빵하면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역 흑자국들 통화 강세니까
이 무역 흑자국을 통화인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그 다음에 한국 원화 등을 곁들여서 마구 사재기를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원화, 우리나라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이 원화 가치도 같이 폭등을 한 것이죠. 자, 원화 가치가 폭등하면 우리 정권시장에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수출은 앞으로 수출 기업들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프라자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또 트럼프가 나 협상한다라고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어요. 관세 폭탄처럼. 근데 환율이란 건 그 속성상 그 내막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시장이 교란이 일어나거든요. 1985년에도 프라자 협상을 합의를 할 때 만났다, 우리는 합의했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그 N 달러 시세, N 마르크 또는 마르크 달러 시세를 어느 선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했냐, 이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마다 목표 환율을 다 이제 다르게 잡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당시 달러당 260엔을 하던 일본 엔화 환율이 8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 수출이 안 되죠.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3분의 2의 가치가 환율이 날아간 거죠. 일본 엔화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일본 수출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약 70%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수출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 일본은 뭐 잃어버린 10년, 그러다가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왜 프라자 합의가 왔느냐? 미국은 왜 프라자 합의라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됐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프라자 협상 같은 제2의 프라자 협의를 할까 안 할까를 예측하려면 트럼프가 처하고 있는 지금 경제 상황과 1985년 레이건 대통령 때의 미국 경제 상황이 비슷한가 아니면 다른가, 다르다면 뭐가 다른가, 이것을 정확하게 뚫어보면 비교해가면서 미래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역사 시계를 좀 돌려보십시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부터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왜 집권할 수 있었느냐? 그 전 대통령은 지미 카터였습니다. 민주주의 대통령.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선거 캠페인으로 공식 활용한 사람은 1993년 대선에서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미국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사실은 근데 레이건이 1980년도 선거에서 경제야,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얘기를 먼저 했던 겁니다. 또 마가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프로젝트 선거 캠페인도, 그 캠페인도 바로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이 썼던 겁니다. 그 당시 레이건의 이 마가 프로젝트를, 캠페인을 주관했던 그 여인이 지금 60세가 훌쩍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이 닿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레이건 대통령 전임, 이 지미 카터 대통령 경제가 엉망이었느냐? 경제는 연속 성장이 있거든요. 그 전으로 좀 돌아가면 그 전 대통령이 바로 포드 대통령이었고, 포드 전에 닉슨이었고, 닉슨 전에 존슨이었고, 존슨 전에 케네디였습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 때 월남전에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케네디는 암살돼서 사라졌어요. 그 후임으로 대통령이 된 분이 굉장히 그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요. 그 후임 대통령이 바로 존슨 대통령입니다. 1963년 11월 달부터
한 번 더 당선돼 69년까지 했는데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의 복지도 당시에 뭐 엄청나게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거의 펑크가 났습니다. 이 존슨 대통령, 린던 존슨이라는 분, 이분이 민주당 정부거든요.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좀 통화량을 늘리고 복지를 늘리는 그런 경향이 농후해요.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가 오니까 닉슨 대통령,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1969년. 이 닉슨 대통령이 월남전을 종이 종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월남전이 계속했다가는 미국이 거덜을 나겠다. 그런데도 전쟁이 쉽게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1971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관세 폭탄을 터뜨리죠. 전 세계를 향해서 10%. 자, 그때 터뜨린 닉슨 쇼크가 또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비슷해요. 관세 폭탄 먼저 터뜨려 놓고 그때도 환율 합의를 합니다. 환율을 하는데 그때 합의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깨면서 스미소니안 합의라는 걸 해요. 스미소니안 합의, 김대호 영상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합의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터뜨렸던 닉슨 쇼크와 그에 따른 스미소니안 합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스미소니안 협정. 그때도 미국 달러를 약세로 만들기 위한 데 메인 촉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프라자 협상하고는 조금 내용 다르지만 그러나 프라자 협상의 원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30대 사업가 시절에 나이 많은 닉슨 대통령을 쫓아다니면서 편지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정책 토론을 하고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출마 공고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김대호 영상에서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1차 기본적인 정치 철학은 닉슨에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닉슨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왜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도중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닉슨의 정신의 유업을 받았던 공화당의 그 정치 선배가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에요. 레이건의 정책, 레이건의 이 프라자 합의와 닉슨의 스미소니안 합의를 묶어서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트럼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린던 존슨, 케네디 후임자 시절로 돌아가면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 국민들 살지 못하겠다 아우성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미 카터 후반기와 레이건 시대 때 물가 폭등과 또 그로 인해 야기된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자 해서 폴 볼커라는 그 유명한 아주 스트롱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님을 모셔옵니다. 그 의장님이 금리를 펑펑 올렸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5%도 예사를 올렸고요. 전체 기준금리가 당시 폴 볼커 시대는 25%, 26%까지 갔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 금리 높다고 해도 4.5%. 물론 4.5%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만은 폴 볼커는 그보다 더 높였단 말이죠. 그렇게 금리를 높이니까 미국의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들 도산하고 또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잖아요. 달러가 강세되면 미국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1985년에 비틀기를 한 겁니다. 누구를 비틀기를 하냐면 미국의 무역 흑자 보는 나라 이리 와 해서 이거 말 안 들어주면 우리는 관세 폭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 우리 같이 살자 하면서 협박 반 권고 반 해서 1985년 9월 22일 날 달러는 약세,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강세로 가져가자. 그 기조가 약 10년간 계속됐습니다.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자,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1971년에 닉슨의 스미소니안 협정대로 할 것인가? 또는 1985년에 닉슨의 프라자 합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100% 그대로 재현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본 정신, 그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고금리 상황에서의 물가 오르는 문제,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엉망이 된 거, 제조업이 나쁜 거, 이것이 닉슨 시대나 그 레이건 시대 때하고 달라진 게 없고요. 미국의 적자는 지금보다 그때보다 더 심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두 분의 기본 해결책을 발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라자 합의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프라자 합의는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미란 보고서를 보면. 요거 다음에 3단계로 말하라고 협정으로 이어질 텐데, 말하라고 협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찍어서 그 내막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앞서가면서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